코스피가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더해지며 2,700선 초반의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연일 급등하며 정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경우에 오히려 수요가 둔화되며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과 통화 긴축 우려로 은행 대출 금리가 최고 6%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연내 7%대까지 가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철강업계가 지난해 철강제 가격 인상과 전방산업 수요 호조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철강 부문을 넘어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까지 더해지며 코스피가 2,70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월 28일 이후 8거래일 만에 장중 2,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며 긴축 강화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골드만삭스는 CPI 발표 이후 금리 인상 횟수를 최대 7회까지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만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의 상승을 야기시켜 긴축 강화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57%, 2.81% 하락 마감했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불확실성 영향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며 정유 관련주가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에 오히려 마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S-오일,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1.37% 높은 배럴당 $94.38를 기록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WTI는 이달에만 7.07% 급등했고 연초 대비 수익률은 18.8%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 원인으로 우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수요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야기했던 미국 텍사스주 한파가 재개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 차질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첫째 주 싱가포르 정제 마진은 전달 대비 22% 상승한 배럴당 $7.3를 기록하며 단기적인 정제 마진 강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한다면 오히려 수요가 둔화되며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시장의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국제유가는 오버슈팅 국면이라 판단한다며 정유업종은 유가 상승을 정제 마진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지정학 이슈로 $100를 상회 시 오히려 악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연초부터 물가 상승과 통화 긴축 우려로 은행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에 육박한 상황에서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진행된다면 연내 7%대까지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연 6%대 턱밑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등 5대 은행의 10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80에서 5.230% 수준으로 작년 말에 비해 상단이 0.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담대 고정형금리는 작년 말과 비교하면 하단은 0.46%포인트, 상단은 0.7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올 들어 최고금리가 0.8%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발표될 1월 기준 코픽스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코픽스를 주담대 금리 산출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담대 변동금리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은의 기준금리도 올해 연말까지 최소 0.5%포인트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도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5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한은의 올해 추가 인상 횟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최고 5%대 후반인 주담대 금리는 연말께 6%대 중반이나 7%에 가까운 6%대 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지난해 철강제 가격 인상과 전방산업 수요 호조에 힘입어 철강업계가 최대 실적을 거둬들였습니다. 올해는 수소와 2차 전지 등 친환경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인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강업계가 올해 본업인 철강 부문을 넘어 친환경 사업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가장 큰 변화를 추진하는 곳은 포스코. 철강 중심회사 이미지 탈피를 위해 다음 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 최정우 회장은 글로벌 저탄소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며 이 사회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체제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친환경 철강 생산체제 구축은 물론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신사업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자동차 소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포부입니다. 지난달 27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경영 반침 아래 글로벌 철강 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강종 개발을 통해 친환경차 소재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내 충남 예산에 22기와 울산에 2기의 핫스탬핑 설비 라인을 구축한 상태. 연간 최대 5,8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1위, 세계 3위의 생산 규모입니다. 한편 철강업계는 지난해 제품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조 2,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4.4% 늘었고 현대제철은 3,251.3% 증가한 2조 4,4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편의점 빅트윈 GS25와 CU가 지난해 각기 다른 전략을 펼친 가운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 희비가 갈렸습니다. 올해는 미니스톱을 인수한 롯데도 가세해 편의점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GS25와 CU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근거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양사의 매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GS25는 영업이익이 6.6% 감소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 늘었습니다. 매출도 CU가 업계율이 GS25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천억 원 가까이 되던 양사의 매출 격차가 지난해 4,3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CU가 실소까지 챙길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편의점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 곰표, 백양, 말표 등 콜라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차별화 전략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여나갔습니다.
올해도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춘 신상품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퀵커머스 저변 확대에 집중해온 GS25가 유통업계 최고의 격전지인 퀵커머스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GS25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 업계 2위 요기요를 인수하고 부른 카카오 모빌리티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탄탄한 인프라를 다져왔습니다. 여기에 미니스톱을 품게 된 롯데가 세븐일레븐과의 시너지 작용을 통해 판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을 매듭 지은 후 롯데는 편의점을 온오프라인 융합 전략에 활용해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 또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가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우려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긴축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올 3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샷 탄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요한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긴축 우려가 굉장히 지금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급등하며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올 초 증가 추세를 보였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2만 3천 건으로 3주 연속 하락하며 예상치인 23만 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물가와 고용 지표에서 강력한 데이터가 발표되자 지난 금요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를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일 미국의 채권 금리는 소폭 하락해 1.95%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고 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증권업계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부 품목이 아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CPI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식료품과 렌트비가 각각 0.12%, 중고차가 0.06% 올랐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기여도는 0.07%로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해 대비 기여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증권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정규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기존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 반면 최근 물가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는 품목들이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 물가의 상승 속도도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0.5% 한 번에 깎으면 빅컷이라고 했는데 이제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굉장히 많이 올리는 부분에 빅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1월 CP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에 크게 올리는 빅샷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14일 오후 2시 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57.9%로 나타났습니다. 0.25%보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겁니다. 이는 한 달 전 3%, 일주일 전 33.7%, 지난 금요일 49.2%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지난 10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93.8%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며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약 6.6회에 달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김호정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오는 3월 FOMC에 앞서 2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2월 수치에서도 에너지 가격, 주거비, 서비스 가격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해 수치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물가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주요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에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의 실업률 발표와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17일에는 미국의 1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될 예정에 있어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 연준은 1월 회의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함께 강한 고용 시장을 지목하며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향후 정책금리 경로와 인상폭에 대한 논의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 긴축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노곤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물가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한 중고차 및 신차 가격 상승폭 둔화 추세로 올해 1분기 인플레이션 정점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돼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최저점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1분기 이후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면서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면 관련 종목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 센터장은 제약 바이오, 운송, 디스플레이, 화장품 유통 등의 순으로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긴축 전망과 국내 증시 이야기 대응 전략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배요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계와 만났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석열 후보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 업종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확대될 수 있는 기업 간 격차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 투자도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 해결형과 가치 창출형 연구개발 지원과 ESG 탄소 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 우려가 높은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방안도 다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후보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상생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거세지자 감염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후 면역 저하자 및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 실시 계획을 밝히며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면역 저하자 약 130만 명과 요양병원 시설 대상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부터이고 필요시에는 3개월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오늘부터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사전 예약을 할 경우엔 이달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지난해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총 7만 1,079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계약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는 폭염과 대홍수, 슈퍼태풍, 가뭄 등이 무섭기로 유명한데 저지대 국가들에게는 해수면 상승이 가장 두려운 기후재난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느끼는 침수 공포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거의 알래스카 크기의 넓은 바다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섬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은 평균 해발 고도가 겨우 1.98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대로 세기 말에 1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높은 섬 몇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물에 잠겨버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한 남서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해수면 상승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저자가 이제 데이비드 웨일러스 윌즈인데 이 책에서 보면 제프 구델은 이번 세기 안에 침몰선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수중 유적으로 전락하고 말 명소를 몇 군데 쭉 언급을 한다. 우리가 가본 모든 해수욕장, 페이스북 본사, 케네디 우주센터, 버지니아주 노폭에 있는 미국 최대 해군기지, 몰디브와 마셜제도 전체, 수천 년 동안 벵골 호랑이 왕국이었던 맹그로브 숲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대부분 지역들이다. 자, 그렇다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기온이 3도만 올라도 해수면은 최소한 50m 상승할 겁니다. 파리협약 당시 2100년을 기준으로 했던 예상보다 거의 100배 정도 높은 수치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해수면이 최종적으로 80m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남서태평양 섬나라들의 평균 해발 고도가 2m가 되지 않으니까 현재 속도대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세기 말에는 거의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나라들에겐 정말 생존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키리바시 공화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피지 제도의 바누 아레브 섬에 약 2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키리바시에서 무려 1600km나 떨어진 곳에 땅을 마련한 이유는 10만 명의 국민들을 대거 이주하기 위해서이죠. 마셜 제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3분의 1이 이미 미국으로 이주를 해나갔고요. 인도양의 몰디브와 인도의 스리랑카에 이주할 거주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가 어렵지만 삶의 기반인 섬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섬이 가라앉기 이전에 해수면 상승은 먼저 섬을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바닷물 범람으로 저지대가 먼저 침수되고 지하수에는 염분이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되고요. 바나나, 파파야 등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식순환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데다가 기후변화로 더 강력해진 태풍이라든가 폭풍으로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바닷물 범람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섬이 가라앉기 전에 사람과 농작물들이 갈증으로 먼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요즘 말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장 위험성을 빨리 느끼는 곳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서태평양 지역인 것 같은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수치 피해를 어떻게 확인 가능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런 기후변화는 남서태평양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위협을 하고 있죠. 태풍이라든가 폭풍, 홍수, 쓰나미 등의 재난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다 보니까 남서태평양 국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0년과 2019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연평균 약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재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사망자는 500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1,10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는 필리핀의 경우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지진이나 대홍수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바누아투라든가 피지 등은 2020년에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서태평양 기후재난으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피해는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281억 달러, 필리핀에서 196억 달러, 호주에서 148억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71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바누아투의 GDP의 17.9%, 퉁가의 GDP의 14.6%,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GDP의 7.7%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이 나라들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큰 피해를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겁니다. 당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후 적응에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계 기상기구는 이 지역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피해가 예상될 때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인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는데 경제적인 피해는 결국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남서태평양 국가들이 피해를 입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미리 좀 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런 걸 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기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